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그 10주차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가치평가라든가 그 가치평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봤고요. 기타 이제 뭐 연구, 연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그때 보았던 그 슬라이드들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었고, 이번 금융시장에 관한 그 이해는 거의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 화폐, 금융과 경제가 되겠고, 여기서 이번 10주차에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에 학기 초반에 가장 처음 했던 내용들과도 상당한 부분 또 좀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 그냥 뭐 당연히 우리 경제학이니까 그냥 가치라고 하죠. 가치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금전적 가치 얘기하는 거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머니터리 밸류가 이제 이코노믹 밸류랑 같은 거고, 이 우리 뭐 윤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거하고 이제 조금 그 도덕적 가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자원이 그 유한해서 그런 거죠. 유한해서 만약 그 원하는 대로 그냥 밥이면 밥,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또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그야말로 무한히 자원이 무한히 공급된다면은 모든 경제적 이런 모든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제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가 왜 있느냐 하는 거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자원, 그 자원이 뭐 실물일 수도 있고 무형의 어떤 무형 자원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가 그 이용하고 소비하고 하는 이런 자원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뭐 필수재 같은 것도 뭐 사치재는 워낙 그 이 공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주로 이제 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필수재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필수 꼭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식, 쌀이 무한합니까? 당연히 그 쌀도 그 희소하고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 사회의 비극의 그 가장 본연적인 원인이 결국은 다 어떤 자원 부족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나 어떤 뭐 식민지 침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그 동기가 어디에서 있느냐. 결국은 우리 인류사 전체를 보면은 다 결국 이제 어떤 경제적 자원,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인류가 뭐 지금까지도 뭐 수많은 전쟁들, 뭐 인류사의 가장 그 비극이라 할 수가 있죠. 이런 전쟁들도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를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어떤 경제적 자원을 서로 간에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쟁이 아주 극단화된 상황이 바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고,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수요가 있고,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그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래서 공급이 무한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가격이 제로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 수요가 계속 커진다 그러면 가격이 또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별거 아닌 그 이 마스크 뭐 굉장히 우리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이 마스크 가격이 뭐 300원, 500원 뭐 이랬던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커지고, 또 공급이 뭐 끼케야 하루에 뭐 한 800만 장 정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런 우리가 경험을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공짜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가치에 상응, 공급자가 원하는 그 가치 상응하는 그 비용을 물론 이제 그 공급자가 얼마나 싸게 원하냐 비싸게 원하냐 하는 그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을 하지만은 그게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또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there is no lunch for nothing이라고 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그 격언도 있죠. 자, 하여튼 이런 관점 하에 탄생한 게 결국은 이코노믹스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 학문이고요.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결국은 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할 것인가 그 원리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자들은 좀 경제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돈을 다루는 학문이다. 돈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에요. 돈을 다루는 거는 경제학에서 이 금융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하나의 한 분야에 불과하고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 자원의 그뭐 자원하면 지하자원, 지하자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하자원은 어떤 천연 자원이고 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이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 또는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자원들, 재화 서비스들 다 천연 자원은 물론이고 이런 모든 자원들의 이용, 생산, 분배, 소비에 관한 그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고 그것을 최초로 원리가 이렇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의 이걸 탄생시킨 그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원은 희소하면 무조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일단 자원이 이 가치를 가지려면은 희소한데 예를 들자면은 뭐 폐수나 쓰레기 이런 거 희소한데 가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남한테 뭔가 자원을 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돈 주고 남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 치울 때 돈 주고 치워야지. 그거는 우리가 그 쓰레기가 무한하지 않죠. 당연히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항상 양의 프라이스를 갖는 거는 아닐 것이고 희소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우리가 인간이 뭐 인간 외에 어떤 지구나 또는 뭐 땅이나 환경이나 이게 아니 인간이 또는 뭐 기업이나 그게 아니라 인간이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로 결국 귀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소비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소위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웰페어 또는 유틸리티 효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냐 그런 자원이면서 희소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반드시 희소하다고 해서 우리가 양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 희소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인간이 소비를 통해서 이 컨섬션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그걸 소진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즐겁고 기뻐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유틸리티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느냐 요게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지만 한도가 있지만은 희소하지만 뭐 가치가 자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쓰레기를 소비할 수는 없죠. 쓰레기 소비해서 쓰레기 먹으면 우리가 유틸리티가 아니라 바로 디스유틸리티 비효용을 맡기를 하게 되겠죠. 자, 또 하나 물과 공기 뭐 특별한 효용이 있느냐? 사실은 어마어마한 효용이 있는 거죠. 우리 기본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그 물과 공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는 잘 못 느끼고 살지만 생존의 필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효용을 주는 자원이고요. 이게 상당히 무한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 청정 물과 공기도 희소한 자원이 되다 보니까 뭐 생수 시장도 있고 공기청정기 시장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소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먹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쓴다는 거는 뭐 사용하고 뭐 옷에 뭐 몸에 걸치는 옷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즐긴다 이런 시각적인 소비 우리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시각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또는 뭐 만지고 즐긴다 뭐 이런 어떤 촉각적인 그런 소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냄새가 좋다 하는 뭐 어떤 후각적 소비 등등 소비의 방식은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컨섬션 콧이라고 하는 소비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비가 되면서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소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효용을 이 증진을 시키는 그런 이 자원인데 물론 이제 천천히 소비되는 자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듀러블 구스라고 하는 내구재, 자동차라든가 가구라든가 우리가 음식 같은 거는 바로 먹어서 소진되는 거지만 자동차나 가구나 주택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종의 내구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그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를 안 하고 남겨두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저축이라고 해요. 저축. 그래서 소득 중에 일부만 소비하고 남겨두고 결국은 이제 저축된 것이 저축 자체가 투자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결국 이제 투자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IS 균형이라 해서 S하고 I가 같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IS 균형이죠. 그래서 저축을 한다. 저축을 하는 거는 뭐냐? 소비와 저축이죠. 결국은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소비 아니면 저축인데 소비를 결국은 이게 더 했었더라면은 우리가 즐거웠을 텐데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면은 이게 고통과 희생이 따라요. 소비를 더 했었더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만족감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소비를 보다 확대하거나 미래의 소비를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생겨나는 그런 재화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본재 또는 생산재라고 하고 이런 자본재나 생산재, 공장, 기계, 설비, 주택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 투입이 되는 생산재 또는 자본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때문에 유틸리티를 주는 게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또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그 근본 어떤 재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재나 생산재가 그래서 그 자본 K하고 노동 L이 결합돼서 생산 요소로 소진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또 다른 산출물,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산출물을 창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합산을 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GDP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도 가치가 있다. 왜 가치가 있냐? 자본재는 우리가 바로 먹고 써버려서 유틸리티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축이라고 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런 재화지만 이게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또 다른 재화 서비스를 산출을 하게 되고 그 산출된 재화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당장 또는 미래의 소비를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죠. 결국은 그래서 이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 당장 소비되지 않는 자본재나 생산재도 결국은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이 자본재가 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본재는 당장 소비돼서 유틸리티를 만끽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본재를 마련하려고 저축의 과정이 필요하고 저축이라고 하는 건 현재 소비를 희생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소비가 안정화되거나 확대가 돼서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게 아니고 결국은 상당 기간을 살게 될 거니까 결국 이제 다기간에 걸친 효용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자본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자본재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채권 투자는 저축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예금할 거냐, 적금할 거냐, 주식 투자할 거냐, 채권 투자할 거냐. 그래서 주식, 채권 투자는 저축입니다. 투자가 아니야. 그럼 투자를 누가 하는 거냐? 그래서 기업으로 들어간 생산 활동의 주요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하면은 기업의 투자도 있고 이제 정부가 하는 또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그렇게 되겠는데 주로 이제 기업이 하는 투자는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이 결국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업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공장 기계 설비를 늘린다. 그래서 자본재가 증가한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자본재 중에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천연자원 이거는 공장 기계 설비가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유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재로서 어떤 생산 요소가 되고 이 역시도 미래 소비를 위해서 이 소비를 증대시키는데 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원유, 천연가스, 구리동, 텅스텐 등 석탄 뭐 등등 이런 천연 자원들도 다 뭐 일종의 우리가 생산 요소 또는 이제 자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유가 가치가 있는 이유를 원유를 뭐 우리 몸에 바릅니까 마십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원유 자체를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건 아니고 원유를 원자재로 해서 우리가 정유 과정을 거쳐서 정제유 또는 완제품 유제품이 나오는 거고 완성 유제품이 나오는 거고
주로 이제 석유, 휘발유, 등유, 뭐 이런 것, 경유 이런 것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천연자원 그 자체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소비로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우리 최근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예전에 뭐 배럴당 뭐 150불씩 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었는데 지금 뭐 원유 가격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뭐 전 세계 경제가 막 그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항상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원유가 그 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는 원유 자체가 주는 어떤 효용은 없습니다. 그 자체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그걸 마신다거나 뭐 이걸 몸에 바른다거나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원유로 목욕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서 뭐 원유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 뭐 소비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나중에 유제품으로 나와서 이제 소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그 가치가 어떤 때는 높았고 어떤 때는 지금과 같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낮은 이유는 기본적인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굉장히 줄어들고 왜냐하면 경제 활동 자체가 크게 코로나 때문에 둔화하게 되는 거고 뭐 공급 자체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급은 중동 그 원유 또는 뭐 미국 또는 뭐 저 북유럽 쪽에 있는 그런 원유의 공급은 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또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천연자원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자본재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자본재가 어느 정도 축적됐느냐 하는 게 캐피탈 스탁,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거고, 스탁이 어떻게 축적됐느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축적, 축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스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학기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 자본 스탁의 전체 규모, 이걸 보통 우리가 내셔널 웨스, 국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통적 경제학에서 가치와 이제 부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경제 국부론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탄생시키는 그 저술이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는데 경제학 태동이라고 하죠. 국부가 무엇이고 국부가 어떻게 발생하고 증대되느냐 하는 거고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지배를 하던 좀 경제학이 아닌 소위 중상주의적 어떤 경제 사상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일각의 뭐 어떤 뭐 그냥 믿음 뭐 이런 게 중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제 사상이 있었었는데 이거를 타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저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이 실물 자원, 실물 자산, 실물 자본 이게 보통 이제 앞서 얘기했던 자본 또는 자본재가 되겠고 이게 노동하고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다 결합을 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행위가 결국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창출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소득과 부를 증대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하고 부가 어디서 도대체 이게 오는 거고 어디서 이게 창출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나라부터 이걸 뺏어 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상주의적인 경제 사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제적 자원을 수탈을 해와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상주의적인 사고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아담 스미스는 그게 아니라 결국 이제 소득과 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본과 노동이 그 결합이 되는 거다. 결합이 돼서 그래서 소득과 부가 증가가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어떤 생산 활동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해 줘야 결국 우리의 부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당연한 경제학적 원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사실 가치와 부의 근원이죠. 물론 이제 그 가치가 무엇이냐 또는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게 그 논쟁이 많고요. 또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 가격은 그냥 허상일 뿐이고 이건 뭐 기업들이 뭔가 민중을 뭐 이게 수탈하기 위한 어떤 뭐 허상에 불과하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그 주장이고 또 이제 막스 같은 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그 최초 시발점이죠. 그 막스 경제학에서는 가치의 근원에 있어서 자본은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래서 이 자본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치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노동 가치설이에요. 그 막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이 생산에 자본이 기여하는 것도 있고 노동이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K가 기여하는 것도 있고 L이 기여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당연히 우리가 그거는 어떤 뭐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그런 거죠. 당연히 자본이 있어야 생산이 되고 또 자본만 갖고는 안 되고 또 노동이 있어야 또 생산이 되는 거고 또 노동만으로는 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생산물 자체는 꼭 이게 어떤 그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그 텐저블한 그런 어떤 재화가 아니라 인텐저블한 그런 어떤 서비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GDP 합산할 때 물품, 상품만 다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죠. 재화와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보통 이제 서비스가 한 전체 경제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제가 학기 초반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 본다든가 뭐 TV 본다든가 다 이런 것들 뭡니까? TV 자체는 물품이지만 TV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즐기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우리가 서비스를 소비를 하는 거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본다 이런 것도 서비스고 내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들을 소비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전화를 휴대폰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어떤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따져보면은 서비스가 의외로 우리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제학에서 이 화폐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보면은 이 화폐가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 보면 화폐가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사실 일종의 그 물물 교환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히 어, 이, 저, 어떤 상대적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이 뭐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꼭 화폐에 의한 그런 프라이스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교환의 수단이 화폐일 수도 있고 뭐 사과일 수도 있고 귤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화폐나 금융은 상당히 이제 부차적이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있고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있으면은 사실 화폐나 금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거시경제학에서도 보면은 저 통화량 같은 것도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통화량 같은 것들도 M이라고 안 쓰고 이건 이제 우리가 물가 디플레이트해서 이건 실질 단위로 만든단 말이죠. 또 이 경상 GDP가 있는데 경상 GDP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물가를 디플레이트하면 이게 이제 실질 GDP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실질 단위를 중시하죠. 실질 단위를. 그래서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뭐 소비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뭐 이런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슨 단위다? 화폐 단위가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이게 실질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량도 통화량 자체는 이게 명목 가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 P로 나눠서 이른바 이제 실질 통화량, 실질 그 통화 가치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학 이론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화폐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고전학파에서는 화폐는 그냥 화폐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 실체가 없다. 그냥 이게 교환의 수단일 뿐이다. 뭐 어떻게 보면 허구다. 근데 이 케인지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뭐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화폐가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냐. 교환 수단이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그리고 또 가치 척도의 근본적인 또 기준 자산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 경제에서는 이런 어떤 현실에서의 화폐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 때문에 화폐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생산과 수요 쪽에서 가격 변화가 유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 뭔가 경제에 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화폐량이 많아진다 또는 금융자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가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기본적인 경제학에서 이제 화폐 역할을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케인즈가 이 그 화폐나 금융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케인즈가 뭐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이제 파이낸셜 이코노믹스도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이제 경제학에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화폐 금융 역할이 뭐 있긴 한데 뭐 어떻게 실체적인 가치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시를 좀 해왔던 거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화폐량이 늘어난다든가 금융자산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뭐 어떤 실질적인 부가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폐 단위보다도 결국 이제 실질 단위, 결국 실 GDP, 실질 단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상승한다. 그래서 GDP가 올라가냐?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올랐다 한들 GDP가 100조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 일부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고,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난 어떤 그 자본 스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본재들의 가격은 상대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단지 주식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이죠. 뭐 자본 스탁 늘어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스탁이 늘어나야 우리가 부자가 됐다. 또는 GDP 새롭게 뭔가 생산 재화가 나와야 부자가 됐다. 우리가 좀 더 소득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 가만히 있는데 단지 가격만 왔다 갔다 변동한다. 그 와중에 주가만 올랐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뭐 사실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니 금융기관은요, 금융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이자 공급자죠. 이 금융기관은.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중개를 하는 예금과 적금, 증권 투자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금융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소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히 뭐 어떤 프라이스들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프라이스가 우리가 물건 살 때 스마트폰 하나 살 때 100만 원 내고 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명확한 프라이스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금융 서비스 도대체 뭘 사는 거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산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한 개 살 거냐, 두 개 살 거냐, 이게 명확한 건데,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한 단위 살 거냐, 두 단위 살 거냐,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금융 서비스를 몇 단위를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냐, 또는 한 단위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명확하게 관찰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를 생산을 해내고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그런 생산 또는 공급의 주체고, 우리는 그 금융기관이 생산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없었더라면 안 나오는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죠. 금융중개 서비스 때문에 부가가치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런 부가가치가 결국 이제 GDP에 포함이 될 건데, 그런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될까요? 한 20% 30%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5% 이하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아야 5% 6%고, 미국도 10%를 안 넘고, 뭐 금융업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영국조차도 15%를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본질적으로 그 GDP에 다이렉트하게 기여를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5% 이하인데, 그럼 뭐 금융기관이 싹 사라지면은 우리나라 GDP가 5%만 줄어들 거냐? 꼭 그건 아니죠. 금융기관 사라지면 금융중개 기능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금융중개 기능 자체가 없으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뭐 사실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또 할 수가 없겠고, 뭐 그렇게 돼서 금융시장 자체가 멈추게 되면은, 우리 보통 금융시장 자체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붕괴하죠.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실제로 다이렉트하게 GDP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한 5%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금융자산이 얼마 증가해 그게 아니야. 금융자산 증가해봤자 GDP에 대한 기여는 없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매출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지만, 매출 예를 들어서 갤럭시 한 대 100만 원에 판다. 그럼 매출이 100만 원 증가하는 거지만, 이 금융기관 회계를 찾아보면은 영업수익, 영업비용만 있지 매출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굉장히 무형의 어떤 재화를,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얼마다를 명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예 금융기관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회계랑 금융기관 회계는 상당히 그 회계 기준이 다른데,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사 다 마찬가지인데 매출 없습니다. 매출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하여튼 그 화폐와 금융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럼 화폐 금융 없어도 되는 거냐, 금융이 없어도 되는 거냐, 금융시장 없어도 되는 거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 지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실 경제의 근간 인프라는, 그 기저 인프라는 화폐 금융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 위축된다. 보통 우리 금융 위축되면 우리가 신용 위축, 신용 경색, 금융 경색이라고 하고, 곧바로 경기 침체를, 실물 경제의 경색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금융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우리가 쓰는 화폐조차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금융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화폐 또는 현금이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화폐 금융론이라든가 금융경제학이라든가 재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언급하지만 화폐와 금융이 어떤 실체적인 뭐는 없다.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화폐 금융 이쪽이 아무리 뭐 이 금융자산 늘어나고 화폐량이 늘어난다 해서 우리가 GDP가 늘어나고 뭐이 국부가 늘어나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그럼 화폐와 금융 없어도 되는 거냐? 금융시장, 금융기관 없어도 되는 거냐? 아예 없는 경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럴 거예요. 내가 임금도 뭘로 받아? 화폐 없으니까 실물로 받아. 빵으로 받아. 그리고 빵을 팔아서 물물 교환으로 내가 연필을 사고 막 이래야 돼요. 빵을 팔아서 스마트폰을 사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금도,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빵이 썩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5일 날 월급 받고 빵 썩기 전에 빨리 내가 필요한 거 빨리 사야 돼, 이거.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그 뭐 한 달 지나서 뭐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을 또 빵이 썩은 빵 이것도 내려니까 빨리 빵을 딴 걸로 바꿔야 돼요. 뭐 하여튼 근데 바꾸기가 또 쉽지가 않죠. 빵 필요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막 썩는데 누가 또 이거 필요하겠어. 그때 먹을 사람만 필요하겠지. 그래서 빵 팔아서 연필도 사고, 빵 팔아서 스마트폰도 사고, 빵 팔아서 노트북도 사고, 빵 팔아서 노트도 사고 뭐 등등 이거 해야 되는데 만만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세금도 실물로 내야 돼. 뭐 빵으로 내든지 귤로 내든지 사과로 내든지 하여튼 뭐. 그리고 그 이 주식과 채권을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뭐 매입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빵이나 과일을 기업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과 채권 같은 이제 증서를 받는 거지. 그래서 기업은 주식과 채권 증서를 발행해서 현금이 아니라 빵과 과일을 받았잖아. 그가 빵과 과일로 이걸로 뭘 생산을 합니까? 빵과 과일을 태워서 뭘 만드니까 어쩌겠습니까? 공장 기계 설비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빵 그 자기네가 뭐 껐던, 아니 자기 자본을 조달했던 빵과 과일 뭐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고 또 역시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기계 공장 설비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공장을 또 어떤 업체에 맡기겠죠. 이거 지어달라고. 그럼 시공사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 그 공장 값을, 그 공장 시공 값을 뭐 빵으로 지불합니다. 뭐 빵으로 주든지 과일로 주든지 뭐 연필로 주든지 물품으로 줘야 돼. 그리고 또 시공사는 건설 노동자한테 또 뭐 임금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일로 지불해. 뭐 지금 이게 무슨 빵이 화폐고 뭐 과일이 화폐, 그런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화폐가 나온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뭐 우리가 1년에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보통 1년에 지금 뭐 한 지금 올해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고 그래서 문제인데, 한 뭐 1년에 2천조 원, 명목 단위로 2천조 원 정도 우리가 그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갑작스럽게 모든 화폐하고 금융이 그 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게 뭐 2천조 원은 고사하고, 지금 1년에 우리 GDP가 얼마예요?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에서는 거의 뭐 한 1, 2조? 뭐 이거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제가 없는 세상이죠. 사실 화폐하고 금융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실 화폐와 금융의 그 본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경제가 왜 잘 되냐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화폐 금융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화폐가 있는데 이 화폐가 그 믿고 쓰여요. 다시 말해서 그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신용화폐인데 이거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는 거고 또 금융시장이 또 잘 발달이 돼서 이 그 자원이 남는 데서 이 모자란 데서 적재적소에 이게 잘 그 자원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잘 발달해 있다는 거고 후진국 경제는 보면은 일단 금융시장이 엉망이야. 없거나 엉망이거나 또 이 금융 관련된 법제도 엉망이려서 뭐 주식 투자했다가 뭐 돈 떼인다거나 돈 빌려줬다가 또 뭐 떼인다거나 뭐 이래요. 그리고 또 자기네 화폐도 이게 뭐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진국 경제 기본적으로 화폐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후진국이에요. 이게 잘 돌아가니까 이게 선진국인 거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상당히 그 저개발국 보면은 화폐 금융 자체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거 아예 없어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여기다가 이제 국제적인 그 국제 원조 뭐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없는 그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전자적 블록체인이 좀 대안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종종 하고 또 예전에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이렇게 그 원조 물품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국민한테 이게 잘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아프리카 저개발국 주로 이제 군인 독재자가 많잖아요. 그 이 군인 독재자가 이걸 지가 다 먹어. 그래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이제 해결을 하려고 여기다 이제 블록체인을 깔아가지고 이제 각 그 아프리카의 각 국민들에게 국제적으로 원조된 물품들이 이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뭐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아마 뉴스 보면은 나올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 금융 경제 또는 화폐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기본적인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화폐나 금융 시스템 또는 우리가 보통 통화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통화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경제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화폐 경제 금융 경제 그 화폐는 또 보통 우리 현금이라고 하죠. 가치 척도의 수단이고 가치 척도의 수단이고 우리가 다 뭐 몇 원이냐 그 사람이 부자인데 그 사람의 부가 돈으로 쳐서 얼마냐 금으로 쳐서 얼마냐 달러로 쳐서 얼마냐 아니라 우리 자국 화폐인 원으로 쳐서 그 사람의 총 재산이 300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현금 300억 원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전체적인 우리가 가치척도 뭘로 원화로 평가한 가치가 300억 원의 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치척도의 수단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 화폐로 교환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뭘로 화폐로 받는 거죠. 화폐로 물품을 받는 게 아니라 또 가치 저장이 그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우리 경제 활동에 이제 이 근원적인 자산인 것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어떤 물물 교환 경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임금도 화폐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또 그 기업도 물건 팔 때 뭘로 현금으로 받고 그걸로 또 임금을 지불하고 또 설비 투자를 위해서 현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조달된 현금으로 물론 이제 조달할 때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겠죠. 현금을 받아서 필요한 공장기계 설비에 투자들을 하고 또 뭐 R&D 투자도 하고 정부도 무슨 물품으로 세금을 걷는다 그런 건 없죠. 다 뭘로 현금으로 걷지. 현금으로 걷고 또 재정 지출도 뭘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주지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 굉장히 그 삶이 어려우시니까 뭐 이런 삼겹살로 재난지원금을 드릴게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 않아 다 현금은 다시 재정 지출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현금 또는 화폐가 이런 모든 경제 거래의 항상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얼마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1인당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어떤 그 정확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가치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 뭐가 한다? 현금이 화폐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문제는 화폐가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냐? 우리가 학기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자산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화폐로 현금 평가하는 게 편하고 편의상 화폐로 바탕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화폐가 무슨 이 종이장 또는 전자적 기록에 불과한 화폐가 무슨 절대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그 미국의 달러가 그 금으로 가치가 백업이 되거나 아니면 화폐 자체가 금으로 금 동전으로 찍혀 나오거나 금이나 은 뭐 그런 시절도 있긴 있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금이나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뭐 우리 그 반지 회장의 무슨 절대 반지 같은 무슨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뭐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금이 만약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면 금의 가치는 거의 무한한 가치가 되겠지. 어느 것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금 가격이라는 거 하는 것도 어느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뭐 어느 때는 좀 더 이게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자산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자산이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유메레어로 삼아서 어떤 또는 교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일종의 그런 어떤 화폐를 쓰면 좋겠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비트코인은 그럼 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냐?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이것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는 거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또 없다고 믿는 거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없는 사람도 없다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온스당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온스당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온스당 뭐 5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온스당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인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여튼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자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화폐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어떻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가 꼭 그런 자산인 양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화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한다. 물물 교환을 하려면은 나는 연필을 팔아서 지우개를 사겠다. 이거 어디 가서? 최근에 뭐 인터넷 뭐 중고나라 이런 거라도 있죠. 뭐 플랫폼이라도 있는데 만약 그런 거 없다. 뭐 있어도 쉽지 않아요. 연필을 팔아서 내가 지우개를 사야 돼. 그럼 내가 연필을 들고 나가.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내 지금 생업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지우개 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우개를 팔면서 그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연필이 필요해야 돼. 나는 연필 팔고 지우개를 팔아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게 찾았다. 문제는 나 연필 하나랑 지우개 하나랑 교환을 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너 연필 두 개는 줘야 지우개 하나랑 교환을 하겠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의견 불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물물교환 경제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주체고 이 모두 다 시장이 퍼펙트하고 이게 컴플리트하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피션트한 그런 시장이면은 물물 교환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화폐나 현금의 역할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로축에 나오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격. 자, 미시경제학에서 우리 가격 여기는 물량축이고 여기는 이제 가격인데 이게 이제 반드시 원이 아니에요. 이게 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자산이라도 이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 뭐 그런 건데 다른 어떤 자산이라도 이 가격 지불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화폐가 있기 때문에 자산 전환이 굉장히 유연하다. 자산 전환이 유연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의 가치 중에 일부를 남겨서 일부를 이 화폐로 남겨서 이거를 뭐 하여튼 금융시장 통해서 기업에다가 이게 공여를 해서 결국 이제 기업이 자산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뭐 공장 이런 거 기계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 본질은 나의 노동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노동이 다이렉트하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노동이 임금 이게 현금 캐시로 전환이 되고 캐시가 기업으로 들어가서 그 캐시가 다시 또 공장 기계랑 또 맞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자산 전환들이 막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장 기계 설비에서 뭐 현금으로 이런 원활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화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고 만약에 이거 공장기계 설비 이거 맞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은 중간에 이 화폐가 있음으로써
노동이 화폐로, 화폐가 뭐 뭘로 또 공장기계 설비로, 뭐 또 공장기계 설비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물품으로 등등 이렇게 자산이 전환되고 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간에서 뭐가 화폐가 그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의 역할은 뭐 중요하다를 떠나서 굉장히 결정적이다. 굉장히 우리 현대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동력이다. 원동력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이 몸 우리 인체 중에서 그 혈액 그 피에다가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동맥경화 일어나면 죽듯이 뭐 경제 돈맥경화가 일어나면 우리 경제가 망가진다 뭐 이런 좀 비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우리 몸의 그 혈액에다 비유를 하는데 사실 혈액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금융 시스템 중에서 그 통화 이 통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혈액 이상을 중요하고 우리 보통 컴퓨터 얘기할 때 컴퓨터 하드가 중요합니까? 그 CPU가 중요합니까? 하드보다는 CPU가 중요하다고. CPU 망가지면 하드면 이거 다 망가지잖아. 그쵸? 근데 CPU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그 이 컴퓨터에 그 처음 생산될 때 내재되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게 있죠. 바이오스 또는 뭐 우리가 CMOS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슬쩍 망가지면 약간 긁히기라도 하면 이거 다 망가져요. 이거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 경제에서 바로 이런 CMOS나 바이오스에 해당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화폐 시스템 이거 자체가 망가지면은 주로 이제 화폐 시스템은 주로 이제 우리 트러스트 신뢰가 지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믿지 않으면 이게 망가지는 거 화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약한 시스템이다. 어떤 물적 자본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뭔가가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원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 트러스트 또는 이제 우리 보통 크레딧이라고 하죠. 신용, 신뢰 또는 비리프, 믿음. 그게 이제 그 화폐 시스템을 서포트를 하고 이 화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머스나 바이오스가 있기 때문에 CPU도 돌아가고 하드도 돌아가고 뭐 램도 돌아가고 USB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치자면은 이 화폐 경제 시스템, 화폐 금융 시스템 또는 통화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컴퓨터 가장 그 본연의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 바이오스나 시모스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현실의 경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거하고 좀 현실 경제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경제학에서의 그 전제하고는 달리 상당히 이게 금융 경제이고 또 화폐 경제다. 그래서 결국은 다 화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화폐가 어, 들어오고 소득이죠. 또 화폐가 나가면서 지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실질의 부가가치 창출,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게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결국 그 우리 한국인은 워낙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 원화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또 거래하고 또 투자하고 또 경제 활동이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결국 이제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 화폐 교환 방정식 보면은 이게 여러분 아마 거시경제학에서 보면은 MV 이퀄 그 PY 이런 그 항등식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달리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 MV 이퀄 어떻게 쓰냐면은 거래량에다가 각 거래당 가격 거래당 어떤 가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 경상 거래량이 결국은 GDP다. 이 경상 GDP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거래의 원동력은 거래는 우리가 물물교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가 화폐가 거래 이면에 반드시 교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경제학은 화폐를 무시하지만은 그래서 물가는 뭐 디플레이트에서 실물 단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맞는데 또 하나는 또 우리가 현실에서는 뭐 이 문제는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게 굉장히 이런 이론적인 얘기죠. 실물 단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목 단위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명목 GDP 2천조 원이다. 이 잘못 여러분들 이해는 이 명목 GDP 안 중요하고 실질 GDP가 중요하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실질 GDP는 상당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이론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고, 그래서 명목 단위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명목 단위도 중요한데, 보다 이제 본질은 어디에 있다? 뭐 실질 GDP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또 하나는 저 만약에 이제 그 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물가 변동하는 건 이제 화폐량 자체가 달라져서 이 물가가 변동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단위를 다 P로 디플레이트를 해야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이제 실질 가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뭔가 이게 화폐가 상당히 이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또는 이제 물가가 화폐 때문에 뭔가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물가 변동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쇄를 시켜야 이제 본질을 파악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어떤 이 화폐 자체에 어떤 기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통화량이 증대되다 보면 당연히 이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지, 어떤 화폐 자체가 어떤 뭐 중요한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폐 금융 경제가 굉장히 좋은 거냐? 이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돼요. 주객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실물 가치가 중요하고 이 화폐로 측정 가치가 좀 부차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현금 화폐 돈에만 이 머니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고, 이 사실 모든 경제 활동을 돈이 얼마나 창출되느냐 뭐 이렇게 막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GDP라고 하는 거는 GDP 2천조 원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돈이 2천조 원이 생겨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돈으로 평가하건대 재화와 서비스가 2천조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생겨났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GDP죠. 그게 우리가 돈을 얼마 벌었냐, 돈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돈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창출이 됐느냐, 이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그 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기에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돈이나 이 머니, 화폐라고 하는 게 어떤 이게 이 자본주의의 그게 무슨 뭐 굉장히 뭐 굉장히 안 좋은 기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라든가 경제학의 근본은 돈을 무슨 숭상하는 학문이 그게 아닙니다. 돈은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오히려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실물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돈을 중시하는 사상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뭐 자본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캐피탈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캐피탈을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캐피탈에는 물적 자본 주로 얘기하는 거지만, 물적 자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가 창출이 되고 부가 쌓이게 되느냐, 그게 이제 자본주의 방식이냐 아니면 이제 사회주의 방식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돈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경제학이다 또는 뭐 자본주의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자, 하여튼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뭐 하여튼 이게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요. 돈이 돌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금융 경색 또는 신용 경색 또는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도 결국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화폐도 돈도 돌지 않아. 돈이 돌지 않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코로나 경제 침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도 돈이 안 돌면,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부도가 나. 국가도 돈이 안 돌면 국가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면은 이게 우리 국가 부도가 와요. 그렇죠? 우리 97년 경제 위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부도난 기업도 부도난 기업의 자산이 제로가 돼서 망한 게 아니라 단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도난 기업의 공장 기계 설비는 다 고스란히 있는데 당장 내일까지 갚아야 되는 100억 원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환할 돈이 없으면 디폴트 나는 거예요. 그냥 부도 나는 거야. 실물은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우리가 외환위기 때 97년도 위기 때 우리나라 모든 국가 자산이 다 제로가 돼서 망한 게 아니라, 다 보면 우리나라 국가 자산 국부가 당연히 있죠. 그게 어느 순식간에 제로가 됐을 리가 없지. 단지 대외에 대해서 대외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를
뭘로 갚아? 국제적인 돈, 뭐야, 달러지. 달러. 외화 중에서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그 달러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망하는, 주객 전도돼가지고 단지 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돈 들고 있어봤자 자기 망할 때는 중요하게, 망하는 위기에 처할 때는 중요하게 쓸 수 있겠지만은 평상시에는 돈 들고 있어봤자 그게 수익이 안 나와. 빨리 그 돈으로 공장기계 설비를 사가지고 생산활동을 해야 이게 수익이 나오는 거지. 그냥 돈을 돈 상태로 들고 있으면, 현금 상태로 들고 있어봐야 무수익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화폐를 왜 보유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 중에 거래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예비적 동기가 있죠. 예비적 동기. 예비적 동기 차원에서 유동성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누가? 기업들이. 국가도 유동성 보유를 하죠. 왜? 외환 보유고로. 위기에 어떤 그런 유동성 위기에, 또는 금융 위기에, 또는 어떤 그런 돈이 돌지 않는,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지보다는 뭐 우리가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예비적 동기로 현금을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비적 동기만 보더라도 결국 이제 얼마나 이 금융 경제 시스템에서 본질적인 어떤 실물을 떠나서 이 금융의 문제가, 또는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작동을 하느냐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그 이 IMF 위기라고 하는 것도 본질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국가, 한국 국가 97년도에 한국 경제 내의 모든 자산 가치가 제로가 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게 아니야. 그렇죠? 단지 대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현금, 달러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그 화폐 금융 경제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금융 위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는 2003년 97년 위기도 사실 우리 금융 위기고, 2003년도에 소위 카드채 위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형 카드사가 부도나면서 금융 경색이 발생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또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고 또 국제 공조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다 모아자고 다시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리지 말자고. 자,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안 터질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또 터집니다. 결국 코로나 위기가 금융위기잖아, 이게. 결국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그 강력한 전염병 때문에 금융이 작동을 안 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금융 작동을 중단시키는 그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예상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뭔가 점검을 해가지고,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국제적인 이런 공조들을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다 점검하고 보완하고 법제도 다 정비하고 해서 이제 다시는 금융위기가 안 터지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2008년도로부터 12년이 지난 2020년도에 그때까지는 없었던 단지 어떤 전염병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감염이 빠른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그렇게 많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위기가 또 터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를 또 기점으로 해서 이런 전염병이 와도 뭔가 금융 작동이 멈춰서 경제가 자칫 붕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우리 국가와 인류가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 때 이 금융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이런 어떤 그 학습을 하고 또 교훈 삼아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제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시스템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과 개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앞으로는 또 금융위기가 안 터질 거냐? 또 터지죠. 당연히 또 터집니다. 10년, 15년 내로 확률일로 또 터지게 되고, 그게 뭐 어떤 일을 터질지는 예상 불가능하지만 전혀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어떤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단 1년 전, 6개월 전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면 금융시장이 뭔가 금융시장 붕괴라기보다 어떤 금융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코로나 사태는 금융경색이 왜 발생하냐? 일단 사람들이 자체가 활동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돼. 그래서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채권시장 위기도 좀 있긴 하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매출을 못 해. 매출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야 그걸로 임금도 주고 세금도 내고 그걸로 또 뭐 자기 협력업체 대금도 지불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도니까 이런 그 금융위기 그래서 코로나 경제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화폐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 시스템은 금융 경색 또는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반드시 실물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런 금융 위기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으나 미국은 뭐 숱하게 금융위기가 터져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서 저축은행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미국인 저축조합이라고 있었었는데 보통 SNL 사태라고 하죠. 그런 사태들이 막 터져 뭐 굉장히 많은 그 금융위기들이 있었어요. 미국 경제 역사에. 자 그래서 많은 그 개선과 개혁을 이루어온 미국 경제고 또 인류의 경제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어 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로 그 코로나 한 방에 이렇게 전 세계에 어떤 건강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 위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듯이 그런 위기를 발생하는 거에 또 이 중간 매체가 바로 금융 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융 경제에 의존하는 이런 주객이 전도돼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주가가 주식시장 버블, 부동산 시장 버블, 튤립 버블은요. 이게 아마 19세기인가 발생했던 건데 튤립 하나 가격이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그 올라가지고 그때 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격으로 뭐 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뭐 그렇게 그 가격이 올랐을 텐데 그런 버블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화폐라는 이제 소프트 에셋으로 이제 어떤 근원적인 실물, 그 하드 에셋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실물의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제 잘못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소프트 에셋으로 평가한 그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커지게 되는 현상이 보통 우리가 버블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이 버블이 붕괴되면은 많은 경우에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위기 때문에 뭐 소비 고용 등의 위축, 실물 경제 위기까지도 올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사례가 인류 역사상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화폐 금융위기가 없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없으면 없는 경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상이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금을 화폐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해봤어. 안 돼. 화폐 대신에 이 화폐는 뭐 우리가 전자적 기록이고 그냥 종이장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가 본데 금처럼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갖게 되면은 그래도 이런 문제가 좀 덜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을 화폐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해봤어요. 금화, 은화 안 돼, 안 돼. 그리고 금태환제 이것도 해봤어. 금으로 달러 백업 시켜놓고 달러를 금증서로 발행을 해가지고 달러가 일종의 금증서죠. 달러가 백업하고 미국 페드가 발행을 하는 해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어, 이런 전혀 뭔가 실물 자산에 백업하지 않는 순전히 믿음에 의한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까지 이제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 1972년도인가 붕괴를 했고 지금까지 딱 이런 그 지금 우리 화폐 경제 시스템은 딱 5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화폐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예전에는 화폐가 금이 화폐가 되기도 하고 은이 화폐가 되기도 하고 쌀이 화폐가 되기도 하고 비단이 화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무슨 뭐 귀한 돌 같은 게 화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해봤고 지금 어떤 현금 통화, 예금 통화가 어떤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되는 그런 화폐 금융 시스템이고 또 하나 그 화폐의 가치를 금을 포함한 다른 어떤 실물 자산이 백업하지 않는 어떤 신용화폐 시스템을 해온 지는 인류의 역사상 딱 5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와중에 여러 가지 금융 위기라든가 또 이런 어떤 자산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폐 금융이 기본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금으로 한다 안 돼요. 근본이 이제 금태환제 이거 다 안 되고 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나온 시도가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화폐의 약점을 들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제 그 화폐 주조세라고 해서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정부가 민간의 부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세금처럼 작동을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화폐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금화, 뭐 은화, 무슨 물물교환 또는 뭐 금태환제 이런 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시도가 이제 가상화폐인데, 결국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앞으로 또 화폐 경제 시스템에서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시스템을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